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를 진행하는 베가스 풍류객입니다. 장단기 금리차인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음영으로 나타내는 길게 나타낸 부분이 뭐냐면 경기가 불황이었던 시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선을 보면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랑 2년물 단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 금리 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보면 1980년대하고 1980년대 중반에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불황이 왔죠. 그리고 1990년 같은 경우에도 89년 정도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면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불황이 왔었고,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터질 당시에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경기 불황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2009년에 레세션이 왔다는 거, 경기 불황이 왔다는 걸 보는데, 지금 이제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고 있지 아직 역전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는 거.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은 그냥 불황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왔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가지고 뭐 이러면서 우려 이러면서 주식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뭐 만약 주식이 상승을 했는데 팔고 난 뒤에 만약 기다린다 그러면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마지막 상승 같은 경우 상당히 폭이 커요. 폭이 크고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 나는 이제 조심해야겠어.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뭐 자금을 빼려면 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그때 가서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주식이 폭락을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빠져요. 그냥 자유낙하듯이 그냥 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듯이 그렇게 주식이 하락하진 않거든요.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파도를 그리면서 하향 추세를 보내고, 그리고 또 베어마켓이 오더라도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자기가 뭐 한 종목에 몰빵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건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아까 봤듯이 섹터별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그리고 S&P 500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간다 그러면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면. 항상 보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면 되지 않냐고. 그 저점과 고점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이라고 봐요. 절대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 never.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맞춘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뭐 이렇게 고점을 막 나는 고점에서 팔아야지 저점 돼서 사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면 사고 상승하면 팔고 이런 건 되지만 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맞출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는 거.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하냐는 거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수익률 곡선이에요. 일드 커브가 뭐 평탄화되고 막 어려운 말들 많이 떠들어대잖아요.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이 돼가지고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수익률 곡선이란 뭐냐면 여기 옆에 보면 차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기 국채의 경우 수익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되는 국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단기 국채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자율하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곡선이 일드 커브거든요. 이 일드 커브가 평탄해진다는 게 왜 평탄해지느냐? 단기 국채의 금리가
상승을 하고, 왜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 국채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돼요. 그런데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같이 따라 오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국채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장기 국채는 좀 느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 와서는 이렇게 만나게 돼버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역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플래트닝. 미국에서 이렇게 타이어가 펑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납작하게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타이어가 플랫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납작하고 평평하게 되는 걸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다. 아까 말했던 이제 수익률 곡선이 서로 만나게 되고 어떻게 되면 이제 역전이 되고 만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성장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가지고 높은 장기 국채 금리를 선호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줄어들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연준에서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를 2.8%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이제 성장률을 2.0%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단기 국채금리는 상승을 하고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걸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서로 만나게 되고 이제 평탄해지는 현상을 금방 이야기했던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하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후에 신문을 보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와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뭐고 플래트닝이 뭔지 그리고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뭐냐 하면 장단기 금리차도 중요하지만 실업률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까 센트루이스 연준에서 나온 자료를 이제 한번 보죠. 이 1948년도에 보면 이 실업률이 3%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 경기 불황이 왔다고. 그리고 1954년의 경우에도 거의 뭐 2.23%까지 내려왔다가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불황이 왔죠. 그리고 1957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1960년도 마찬가지였고 1970년 그리고 74년, 79년, 90년, 2000년, 2007년 항상 1948년 이후로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불황이 찾아왔다는 신호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2009년 이후로. 근데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아까 장단기 국채금리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떠들어대는데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업률과 주식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보이잖아요. S&P 500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 고비마다 조심해야 될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차례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주식시장도 안 좋았다는 거. 여기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실업률이 최저점이었고 주식시장 고점인 경우 5차례. 1948년 이후로 S&P 500을 비교해봤을 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6번째가 되겠죠. 6번째가 되는데 일단은 실업률이 4% 이하를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데 이게 언제쯤 꺾이는지 이것도 장단기 금리차 아울러가지고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이를 잘 살펴보자는 거. 그것도 한번 당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야기 드려야 될 게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이게 뭐냐면 1920년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가 자신이 속한 재해조사를 하면서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발견한 법칙이에요. 큰 대형 사고는 29번의 중형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 그 큰 사고 직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작은 사고가 계속 수백 차례 발생을 하고 나니 크게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건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각종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잘 포착을 하게 되면 상승과 하락의 신호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뭐 장단기 금리차도 될 수가 있고 실업률도 될 수가 있고 고용 상태도 될 수가 있고 많은 지표와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온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이나 폭등은 없고 물이 끓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끓는데 100도가 돼야지 끓지. 불을 지펴가지고 물이 끓어오르는데 만약 30도부터 출발한다 30도에서 이제 100도까지 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기포가 생기고 물이 바글바글 끓을 때쯤 되면 이제 기포가 막 생기잖아요. 이런 변곡점들은 비등점이 도달할 때까지 징후들과 많은 사고들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들과 신호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이 법칙도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51선하고 201선이거든요. 근데 51선하고 20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예요. 추세가 반전이 된다는 거 그냥 중요한데, 여기 나온 차트를 보시면 2016년 1월 달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2016년 4월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걸 봤을 때 8년 9월 21일까지 꾸준히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일단 데드크로스는 났지만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가 또 날 수 있다는 거.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상승률을 봤을 때 어마어마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당시 지수가 얼마냐면 2000이었는데 2000 거의 뭐 800까지 거침없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추세 반전이 일어났지만 2019년 1,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는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 이 팩트셋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